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확장된 한국형 해구산이 별도의 특별 문서로 명시된다는 안보와 가치 동맹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병 값이 자장면 한 그릇 값과 맞먹고 삼겹살과 치킨 값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정부의 대책을 집중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5박 7일의 방미 일정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겠고요. 27일에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입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 차 실장님,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연초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라 그래가지고 연두교서. 예. 이것도 상하원 합동으로 지금 이 실시를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의회 제도가 대표적인 양원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제 상하 양원이 협력을 해야 어떤 중요한 의안이라든가 법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권력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 행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미 의회의 의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 단순히 미 행정부 수장인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 상하 양원에서 합동 연설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미국 전체와 폭넓은 동맹으로서의 소통을 한다라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게 미 상하 양원에서 합동 연설하는 기회가 보통 정상회담을 하러 다른 나라 같은 방문한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오질 않아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번 이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가 네,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2번째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외국 정상이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 그러면 자주 노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유럽 지역의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대표적인 동맹, 핵심 동맹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한미 동맹이 이제는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순위가 높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탑티어의 동맹 네. 안에 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유의 여신상을 주고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과 프랑스인데 그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 이 자체가 2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는 또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루어지죠. 그래서 워싱턴 DC 곳곳에는 대형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가 나란히 내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포토백 강에 벚꽃이 지고 난 그 자리에 태극기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페이스북 그 친구 중에 그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지난 주말에 그 백악관을 비롯한 그 길거리에 이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꽂은 걸 사진을 봤는데 오늘 신문 일면에도 봤더니만 이 백악관에서 일부 행정동으로 써 있는 아이젠하워홀 앞에 태극기와 이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눈앞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린 것을 봤는데요. 네네. 그만큼 그 국빈을 방문을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도 어떤 상당히 길거리나 행정동에 이런 그 같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외벽에는요, 아주 상징적인 두 장의 사진이 또 걸렸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한창이다가 이제 7월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맺어졌죠. 그때 당시에 미군 의장대, 그리고 2023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 의장대원이 각각의 국기를 들고 나란히 서 있는 마치 쌍둥이 같은 사진이 내걸렸는데 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의장대 그러면 예식에 동원이 되는 건데요. 네. 쓰고 있는 무기 체계라든가 복장 자체가 그 군대의 역사성을 그대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3년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 5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동맹이 네. 출범한 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23년 그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군복을 각기 입은 그 한미동맹 의장대가 70주년을 상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70년의 역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미 해군 의장대가 예포를 발사하는데 이 국빈 방문에서는 21발을 쏩니다. 이 영국 해군에서 유래한 건데 이 이름이 로열 살루트예요. 뭐 양조 이름하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빈 만찬, 미국의 공식 영빈관이라 할 수 있는 블레어 하우스의 대통령 부부가 투숙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한마디로 최고의 예우 이렇게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외교 프로토콜은 각각 그 외교의 어떤 국가 수반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의 어떤 행정부의 수반 이런 부분에 따라 각각 예우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로얄 살루트라는 것 자체가 국왕에 대한 인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해군이 갔을 때에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고 대포로 그것을 21발 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국왕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급에 대한 최고의 어떤 예우를 표현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해군이 21발의 예포를 통해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맞이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모시는 것도 다른 일반 호텔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지금 모셔가지고 5박 7일 일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블레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 백악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아주 지금 거리에 있어서 네네.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최선으로 어떤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백악관에 있는 장미정원 로즈 가든에서 했던 그 만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백악관 내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모든 예우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외분을 초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아시아, 특히 아시아 인도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국왕을 모시는 대통령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예우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이동훈 대변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내부 문건 유출, 그러니까 한 병사에 의해서 국방부 기밀 문건이 유출돼서 불거진 이 도감청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 발언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흔히 동맹이라는 게 일반적인 양자 관계랑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요. 네. 그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근데 두 번째 위협에 공동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그 이 부담을 가지게 되면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익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익의 문제가 관여가 되죠. 위협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한다라고 해도 동맹이라고 해도 항상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네. 때로는 이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편한 그 사안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가치의 문제예요. 이 사실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끼리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을 놓고 해석하는 것도 일치하게 됩니다. 가령 뭐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도 이걸 그 일반적인 러시아의 권리 행사라고 보는 국가들도 있지만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가치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 기반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 판단 면에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건 결국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것은 웬만한 갈등 사안이 있어도 이것을 충분히 조정하고 또 봉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요. 이런 그 가치의 이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신뢰야말로 뭐 그동안 이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중간에 깨지기도 하고요. 네. 또 다시 생겨나기도 하지만 70년을 이렇게 동맹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뢰가 굳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같은 가치에 입각한 동맹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 즉 한국형 핵 우산의 실효성 강화라는 이런 명제를 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영어로 substantial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네. 확장 억제의 실효성,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한다. 대체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 됩니까? substantial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알맹이가 있는 뭔가 손에 잡히는 네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네. 원래 확장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제 해구산이랑 좀 구별되는 것이 흔히 해구산하면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받았을 경우에 예. 핵 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미 핵무기로 타격을 받게 되면 상당하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괴멸적 타격이 예, 그렇기 있겠죠? 때문에 네. 사실은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또 무엇보다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이 태세를 위협적인 동향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복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평시의 감시라든가 정보 공유 네. 그리고 필요시의 경보 그리고 요격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 보복의 문제까지 아주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면에서 기존의 해구산보다는 더 강화되고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죠.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걸 공약을 했지만 북한의 이 핵 위협이라는 게 과거 한 10년 전, 5년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굉장히 심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북한이 ICBM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제 어디서나 예, 막 예.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키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이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네네. 단순히 핵 보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랑 항상 행동을 같이 하는구나, 같이 하겠구나. 네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공격을 당할 경우 마치 자기가 공격을 당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괴멸적인 어떤 보복을 해주겠구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이제 같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 실효성 확장 억제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주요 의제로요. 별도의 특별 문서로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특별 문서 형식으로 이 체결될 가능성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 계획을 명문화하는 방침. 이 특별 문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겠다. 내 말만 믿어. 라고 하는 구두 약속과 네. 그것을 구체화해서 서면화한 것은 입증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그 어떤 의무 부담하는 사람의 부담 이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북한에서 계속 그 미사일과 핵을 고도화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펜타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방부 어떤 경우에는 이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구두로 해서 성명을 통해서 한미 간의 핵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구두의 약속을 넘어서 이번 국빈 방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을 보다 구체화했는 계획을 서면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도장을 찍는 그와 같은 그 어떤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문서화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추후에 결국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즉시 북한에 대한 어떤 상당한 압박으로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문서화해서 그것을 그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한국의 어떤 그 방위를 그 강화하는 의미 있는 어떤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언론에서 예, 좀 예. 지나치게 추정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별 문서가 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네. 하나는 이미 그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항상 이걸 재확인하는 건 한미 국방장관 간의 한미 연례안보 협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걸 있죠. SCM. SCM이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는 이미 항상 그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네. 이 SCM에서의 합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정상 간 합의의 형태로 대통령급 특별문서겠죠? 예, 그렇죠. 네. 나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합의라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써서 뭐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까지를 명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지금 결국 그 미국의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잖아요. 확장 억제라는 게. 전략 자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거나 한미 양국이 핵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이런 기획 계획과 관련된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EDSC가 있지만 EDSC보다 보다 권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격이 격상된 이런 형태의 협의 체제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확장 억제의 이제 업그레이드 판에 양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저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오늘 조간에 보도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IRA, 반도체 감축법. 이것으로 제안을 받았던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미국 측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이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에는 중국에는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협상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특히 뭐 요즘 어떻습니까? 챗 GPT네 뭐네 하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어떤 그 기술의 총알은 결국 반도체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규제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도 하기 어렵고 계속 어떤 생산을 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지금보다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허용을 하고 다만 그와 같은 전략적 물자가 만약에 이제 한국 기업으로 다시 철수를 할 때 그것을 중국에 두면 안 된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철수를 해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한국으로 옮기는 건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간의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차 실장님,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이 나토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이 실행 그 내용들을 보면요. 흔히 얘기하는 나토식 핵 공유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여기서 핵 공유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시 협의 체제의 강화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요체가 평소 협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관련 정보 교류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네.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이 협의가 될 건데요. 네네. 그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협의체 얘기는 분명히 협의체제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간에 북한의 핵 위협 징후와 관련된 정보 교류를 보다 긴밀히 하는 방안들 역시 지금 얘기가 될 거고요. 네네. 이게 지금 나토 이상으로 긴밀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네. 나토는 다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 양자 간에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빨리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토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정부도 이 로이터 인터뷰를 인용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약속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국가 정상급의 어떤 특별 문서화된 핵 확산 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문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외신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핵 공유란 것은 결국 그 핵 공유란 것이 기본적으로 EU에 있는 것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그 미국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을 배치하면서 그것을 운영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인 반면에 한국형이란 것은 요즘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네. 한국에는 배치는 하지 않지만 한국 인근에 예컨대 동해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의 핵 자산을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오키나와든 일본, 괌 이런 데에 어떤 배치된 핵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 내역을 예전보다는 그 확인하는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국빈 방문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 국민의 안보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술핵 보유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 미국 측이 말하는 한국형 핵 공유라는 것이 기존의 나토식 공유와는 달리 일본 또 태평양상 괌의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핵 자산 이것이 이 투발 수단이라고 아까 우리 차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유사시에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얼마든지 전개될 네네.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나토가 어떻게 핵 공유를 하고 있나의 이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네네. 일단 이 나토 각 회원국들의 위치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군 기지에 나토 회원국들 군대와 미군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5개 나라에 있죠. 예. 네. 그리고 이 기지에 이제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고요. 네네. 물론 핵 공유는 여기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있는 전략 핵까지도 유사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네. 포함이 되고 이런 그 전체적인 핵 전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예. 그리고 연례적으로 유사시에 핵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라는 행동 운용이라든가 행동 요령에 대해서 그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이라 그래서 네. 그걸 만들어서 연례적인 협의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형 핵 공유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국방장관 이하가 또 있잖아요. 협의가.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이 미국의 그 핵 투발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을 항상 한반도 인근에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 돌아가면서 배치되는 문제라든가요. 네네. 아니면 주기적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근처를 이제 순시 비행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정말 이제 비상시에
그 미국의 일부 핵 자산들, 그러니까 전술핵 같은 것들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그 한국의 비상반입하는 군사훈련 이런 폭넓은 대안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검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핵 자산을 사용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가치들, 이런 조치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 아마 이 정도의 합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문제도 이번에 좀 협의할 거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제가 아까 상설협의체. 말씀드린 바로 그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지금 EDSC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 그 열리다가 작년 9월에 재개가 되면서 이제 연례적으로 EDSC를 개최를 할 그 이 계획인데요. 이거보다 더 격상이 되게 네. 되면 실질적으로 완전한 대표급 협의는 뭐 연 1회 그다 연 1회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 협의체를 떠받치는 참모 기능이 항상 상설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에 6.25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직접 최고의 무공훈장이죠. 우리의 태국 무공훈장을 준다. 이걸 뭐 어려운 말이지만 친수라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훈장을 외국에서 친수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훈장 친수식을 외국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했는데요. 태국 무공훈장. 아마 그 군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직접 가셔서 6.25 때 참전했던 용사 3분에 대해서 직접 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뭐 랄프 퍼켓, 엘모 로이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무공훈장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백선엽 장군 후손 그리고 또 벤플리트 후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찬도 같이 하는데 또 참 가슴이 좀 찡한 것은 6.25 때 그 실종되시고 또 북한에 이렇게 보면 납치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빈 테이블에 이 촛불을 점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에 맞춰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그런 홍보 영상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이미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제 송출을 한다고요? 네네. 그만큼 그 한국 전쟁에서의 그 상징성.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 고귀하게 희생을 했던 그리고 그 분투를 했던 인물들 자체를 재조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70년의 역사를 한번 출발점부터 돌아본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수 진미령 씨의 부친인 고 김동석 대령이 또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정한 한국전쟁, 즉 6.25 4대 영웅 중 한 사람인데 이 4대 영웅이요. 맥아더 장군, 리치웨이 사령관, 백선엽 장군과 함께인데 대령급으로는 뭐 유일한 분 아닌가요? 그렇죠. 맥아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은 한국 전쟁에서 사실은 한미 양국군의 주축이었고 그렇죠. 지휘자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리치웨이 장군 같은 경우도 큰 의미가 있는 게 그 우리가 한국 전쟁 이 9월까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사실은 북한 지역까지 갔다가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이제 전선이 이제 그 다시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오늘날 이제 워커힐의 그 이름을 제공한 분이죠. 예. 그 당시에 워커 미8군 중장? 사령관이었던 네. 그 월턴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 후임으로 부임한 것이 리치웨이 장군이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중국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이 인물들과 나란히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공헌이 크다는 거고요. 이 김동석 대령께서는 아마 야전에서도 중요한 활약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한국전쟁 중에 첩보전, 네. 주요한 그 북한으로부터의 첩보를 이 획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전황에 있어서 승기를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생전에 그 김동석 대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미군들의 상찬이 4대 영웅이 된 것이고 진미령 씨도 방송에서 네네. 본인의 부친께서 그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굉장히 기여한 인물이라고 상찬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소개한 적도 있어요. 예, 인천 상륙작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전이었거든요. 기만전이기도 하고. 네네. 북한의 정확한 그 군사력 배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 북한 자체의 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기만 전술이 동시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주요 인사 300여 명과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의 면면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참 그 가슴이 찡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에 동맹에 기여한 인사 300분을 초대해서 오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6.25 영웅 벤플리트 그 후손 그리고 또 백성엽 장군의 후손들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백성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도 참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6.25 전쟁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이었던 이효한 해군 대령 또 천안함 함정이었던 최런일 예비역 해군 대령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6.25 전쟁과의 후손 이런 분들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또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나중에요. 질 바이든 여사가 한미 양국의 국빈 만찬에 한국계 스타 셰프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라는 분을 특별히 섭외해서 투입을 한다. 자, 이 에드워드 리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탑 셰프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 백종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콘테스트에서 아주 그냥 높은 수상을 했던 사람인데 한국계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오면 한국에서 뭘 대접하죠? 이게 우리 비빔밥 하지 않습니까? 서로 섞여서 정말 어떤 맛있는 효과를 내다 하듯이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하이브리드 음식으로 만들어서 좀 미국에서 퓨전이죠, 퓨전. 퓨전 음식이죠. 네. 퓨전 음식의 총화인데 결국 지금 백악관에 있는 셰프뿐만 아니고 한국을 연결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이 셰프도 모셔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음식을 통한 화합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얘기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를 모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저희가 특집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서민의 술 소주와 그 찰떡궁합격 안주인 삼겹살. 한국인의 대표 야식 치킨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도 전해드렸던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류가 날개돋친 듯 올리고 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 소주값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주의 출고가가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소주의 출고가가 왜 올랐느냐? 결국은 소주 만드는 것의 핵심적인 주정. 우리가 보면은 쌀이나 보리나 아니면 고구마 네.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드는 주정값이 작년 약 8%에 오른 것을 이어서 올해 약 10%까지 지금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오르니까 출고값도 올라가지고 네. 결국 그것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당까지 가서 한잔 하는데 아휴. 서울에는 쉽게 말하면 강북에서는 한 5, 6천 원, 지금 강남에서는 6, 7천 원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가벼운 주머니에 식사 한 끼 하면서 반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주의 주정 9.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 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술의 주정이란 것이 곡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네. 많은 곡물들이 결국 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러시아와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그리고 가스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가스비나 이런 부분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오면서 주정의 원료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소주값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012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조금 오른 다음에 그동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가 네네. 최근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에 원료값이 극도로 막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주정값이 한 10% 정도 오르고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좀 올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업계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정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 소주값 구성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덩달아 오르는 셈이 되는데 소주값과 주정의 이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은 네네. 이게 이제 쭉 가다가 툭 튀어 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를 100으로 봤을 때에 보면은 2012년 이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했다가 2012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은 크게 오르고 있지 않다가 2020년 이제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그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것이죠. 22년, 23년에 탁 그렇죠. 꺾여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것이 국내적인 원인보다는 그 국외적인 그 외생적 원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은 안 오르면서 그 생필품 가격 또 이게 퇴근하고 나서 우리의 어떤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소주 한 잔 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주의 출고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길래 이 원재료 비용을 이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주 한 병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네.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원가가 47% 정도 되는데 인건비나 전기, 가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가스, 그리고 포장재, 병뚜껑 가격도 원래 좀 올랐다고 합니다. 공병값도 있고요. 나아가 주정값이 한 전체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한 53% 정도 되는 것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저 세금은 똑같이 53%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이 간접세로 보는 거는 똑같다라고 해서 이런 간접세의 어떤 폐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낮추는가 아니면은 주정 원가에 대한 어떤 세금 조정을 원가를 낮추는가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원가는 계속 오르고 또 뭐 최근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 손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술에 있는 세금까지 낮추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주류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자 주류 회사들 절대 안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그 입장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는데 자 그때는요. 전부 압박이 통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를 하이트질러도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 안 하겠다. 롯데칠성음료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니까 논의도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 오비맥주 주세 인상이 됐지만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거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이걸 올리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그 주정값이 거의 한 8% 원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크게 안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입장에서 식당에서는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번 달에도 또 오르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미 실제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술집, 식당 등에서는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출고가가 오르면 현장의 소주값도 덩달아 오르는 게 입증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앵커님하고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좀 서로 한탄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 약간 물가가 조금 비교적 저렴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병에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요즘 강남에 가면은 뭐 모르는 사람은 6,000원 정도 받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7,000원 정도 받고 있어가지고 요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맥 한 그릇 맞는다라고 하는데 소주하고 맥주하고 시켜가지고 소맥 폭탄 한 잔 하면은 13,000원, 4,000원 이 정도 되죠. 보통 이제 맥주가 소주보다 1,000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소주가 7,000원이 되면은 맥주가 이게 8,000원 정도 되고 합치면은 15,000원이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서민들의 애환을 달는 이 술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식당 소주 7,000원이 열렸다. 결코 이게 달갑지 않은 얘기죠. 이 두 음식 모두 가격 인상의 이유로는 원재료를 언급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자장면, 삼겹살, 치킨.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텐데 원재료 인상이 아주 많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앵커께서는 자장면 했는데 요즘은 짜장면도 이게 그 전체적인 둘 다 표준말이에요. 둘 다 표준말이죠. 네. 근데 짜장면 해야 좀 맛이 사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춘장값도 8.8%, 양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저게 엄청 올라서 지금 짜장면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짜장면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짜장면인데 18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파요, 양파. 네, 양파. 그리고 밀가루도 15%. 뭐 볶아야 되는 식용유도 22%, 단무지도 10%를 올랐다라고 하다 보니까 짜장면 10,000원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주름살이 많이 늘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야식 친구 치킨값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배달료까지 붙으면 한 마리에 이 세트죠. 3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요?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두 마리 시키면은 거의 36,000원, 5,000원, 6,000원 되는 게 벌써 오래전인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시켰다 하더라도 배달비는 뭐 그만큼 되다 보니까 거의 3만 원에 육박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재료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육개에서 중딱 정도 되는 것에 대한 가격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월등하게 지금 오르다 보니까 지금 치킨집 같은 경우에도 이 치킨 가격 거기다가 배달 가격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마리 배달하는데 거의 3만 원, 콜라까지 포함하면 거의 3만 원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소비나 물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치킨을 만들려면 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닭을 중닭 기준으로 보면 이게 육개용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불과 2년 전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590원 정도였는데 그게 2022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2,000원 초반, 2,290원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 11월, 12월로 가면서 그것이 3,000원대로 껑청 뛰었고 올해 4월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3,140원까지 오른 걸 보면 거의 2배 됐어요. 거의 재작년에 진짜 비해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석 달 동안 내리오르기만 하는 외식 물가에 국민들은 이제 이른바 가성비 메뉴를 찾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배달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결국 치킨은 홈치킨, 커피는 편의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비라도 줄여서 직접 가서 뭐 주문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 전문점이 아니고 이 편의점 커피를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지출되는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솟는 물가 외식에 라면만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물가 상승에 어떻게든지 좀 외식비라도 줄이려는 2030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거지방이라 불리는 오픈 채팅방도 유행을 한다는데 이게 뭐 실제 거지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한번 아껴보자. 나 혼자 아끼려고 하니까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제 이런 거지방이란 걸 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거지방이라고 치면은 500개가 넘는 거지방이 이제 발견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런 것. 자, 연애는 사이버로만 하세요. 한 달간 만나지 마라. 뭐 생수사 때니까 미쳤냐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충동 구매도 예방하게 하고 자기가 사는 물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젊은 2030 NZ 세대만의 어떻게 절약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라고 뭐 뾰족한 대책은 현실적으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업체들을 향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그 요청을 지금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 결국은 이제 정부가 뭐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면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지만 결국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제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하기 위한 어떤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시기 정말 기업에서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때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서로의 어떤 협조하는 정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 돕는 미덕이 발휘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